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복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이 건국절 논란을 둘러싼 이 정쟁,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광복절 행사 불참 선언을 한 민주당은 오늘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를 요구를 하면서 대규모 규탄 대회까지 예고를 하고 있어서 반쪽짜리 광복절에 대한 위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태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역사 쿠데타이고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권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김영석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시민단체와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약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독립기념관 항의 방문에 나설 계획입니다. 건국절 논란에 불을 당긴 이종찬 광복회장은 임명 철회까지는 광복절 행사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과 보훈부 장관은 건국절 논란과 관련 정확한 정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 회장 등의 참여를 계속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과 야권이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반쪽 광복절 우려는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수용의 뜻은 밝혔지만 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따른 이 복잡한 속내는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1219명을 의결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55명이 포함됐는데 2년 전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됐습니다.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피선거권을 회복해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SNS를 통해 복권을 반대했던 분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모두 복권 결정의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 측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김 전 지사 복권을 놓고 여권 내부 갈등이 부각됐지만 향후 야권에 미칠 파장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젯밤 민주당 대표 경선 TV토론에 참여해 연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특검이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오늘 국회 가방위에서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TV토론에 나선 이재명 후보. 야당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국정조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저는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금투세에 대해선 후보 간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것은 조세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하겠냐는 질문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런 거라면 사실 시간 낭비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만나는 게 맞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박문진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놓고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불참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늘은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최종 확정을 하면서 여야 모두 향후 정치적 이 파장에 주목을 하고 있죠.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 전 지사의 이 복권을 놓고 여당의 이 투톱이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통합, 정치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다 경청하시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 복권이 확정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거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감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남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이 발언과는 다소 좀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느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투탑의 반응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 부분이 대통령의 사면권, 복권권 행사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권 재창출이 정당의 제1의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재창출과 관련된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복권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본인이 대변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다만 이제 더 이상 만약 한동훈 대표가 언급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와 연관된 해석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살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 또 중도층으로 당세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대표의 임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언급은 이제 불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언급은 불필요할 건 상황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 밖에서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사면되는 것을 좀 가리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대통령이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2022년도에 사면이 됐기 때문에 2년 후에 복권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 국민통합 그다음에 여야 형평성을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야권을 이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분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예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권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야권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한 소위 사면 반대의 사유가 매우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아니, 예를 들면 당내 여론을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이 당내 여론에 따라서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 여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 통합 또는 소위 여야 간의 형평성을 따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왜 계속 김경수 전 지사만 문제 제기를 하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댓글 조작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연루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다음에 안종범 씨 같은 경우도 국정농단에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우 좀 정쟁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발 좀 대통령의 사면권 문제를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와 연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짧게 말해서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대표로서가 아니고 만약에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하게 되면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 대권에 나왔어요. 그럼 둘이 토론할 때 당신 사면 복권에 찬성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댓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제 공격적인 조치가 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뭐 이런 해석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첨언하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정치 행보를 이어갈 사람은 아니었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다음 정치 행보를 이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2년 전 사면 결정 당시에 원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죠. 어제 복권 결정 이후에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글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치 행보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물론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행보 선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전 2022년도 12월 달에 사면만 됐을 때는 불충분한 사면이었다고 본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나한테 준 선물이 반쪽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복권까지 돼야지만 피선거권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정치 행보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묶어놨다 이렇게 아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원치 않는 선물이었다. 복권까지 줬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 지금 복권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한다. 따라서 멘트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면에 반대한 분들도 그런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 행보도 큰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심지어는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정치 행보를 넘어서서 조금 본인이 그린 그림이 좀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 또 외연 확장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 내에서는 뭐 구심점을 만들 수는 있는지 뭐 향후 대선까지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예측을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이제야 이제 복권이 된 거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잖아요. 중요한 자산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경남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승리해서 도지사가 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소위 민주당의 영남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중도층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소위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비문, 뭐 친문계 중심이 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말씀하시는 내용이 김경수 전 지사를 위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하는 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 적어도 서너 명 정도의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정치인들이 경쟁을 한다면 훨씬 더 어떤 넓어지는 지지층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은 계기이긴 합니다만 이제야 사면 복권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면 복권 되자마자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건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개인적인 성정상도 맞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12월 달에 귀국한다 그러거든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귀국했을 때 돌아와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 설명을 하면 저는 그때부터 실질적인 김경수의 정치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상수 이제 신임 대변인이 됐죠. 만약 김경수 전 지사가 2026년 경남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글쎄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의 행보에 따라서는 좀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읽혀지는데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경남 지역의 16개 선거구 중에 이번 총선에서 13개를 국민의힘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더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난 그 박안수 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양문석 당시 민주당 후보로 거의 2배 정도의 득표를 얻었고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20%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앞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험한 지역에 뛰어들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경남지사를 본인이 3년 동안 사실 재판받으면서 거의 지사직을 수행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선거권을 잃으면서 지사직도 잃었어요. 이런 전력이 있고 또 하나는 경남지사를 하면서 대선에 나가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중도 사퇴하고 나갔다 실패했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실패했고 저는 그래서 저런 선택을 하지 않고 아마 다른 조금 더 폭넓은 행보를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들어오기 전에 이재명 진 대표의 될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좀 어떤 모멘텀이 돼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결심 공판이 2개가 있잖아요. 그 뒤에 10월 달에 선거가 될 텐데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의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상대적 평가로 김경수 전 지사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 만약에 평가받는다 그러면 새로운 구심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경남지사 출마한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야당이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정치권 공방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 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 광복회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친일적인 발언을 했었다 하는 부분도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제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편향적인 입장에서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15일 하루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민주당과 광복회가 내일 있을 이 광복절 경축일 불참 선언하면서 야, 이게 정말 반쪽 광복절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촉발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예를 들면 소위 친일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 그다음에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원장,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 위원장 이 세 분 다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 또는 친일적 편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받는 학자분들이 이런 자리에 차지했었고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도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분을 굳이 소위 광복회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제가 볼 때는 찬성하지 않을 분을 왜 굳이 인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 인사권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광복회의 뜻과는 다른 소위 그 지금 과거의 어떤 일제 역사들을 근절하고 우리의 광복의 어떤 새로운 자주권들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반대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순간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고 광복회의 설립 목적 자체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광복회 이런 행동들은 당연한 내부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건국절이라는 것은 국경일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광복절에다 건국절을 넣는다는 소리인데 그럼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지금 계획도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건국절 추진 논란을 갖고 들어온 것은 사실은 아까 곽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만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추위에서 추천한 인물을 임명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적 판단에 따라서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사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사임시키라는 것은 직권남용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본인이 독립관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김영석 신임 관장이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두 분이 토론하세요. 해가지고 김영석 관장의 사임을 이끌어내시든지 이건 두 분이 해야 될 일이지 대통령의 정부에 자꾸 요구하거나 정부 주관 행사에 불참을 압박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광복회 김영석 관장이 또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찬양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또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종찬 회장이 좀 목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조목조목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첫 일성이 뭡니까? 친일 임명사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친일 임명사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부터가 소위 이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행위들을 첫 일성으로 얘기하신 거라면 본인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 자체가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인 것이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사가 대통령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인사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고 있는 의미가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형태의 연구나 내용, 행사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그런 우려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인사권 자체의 절차적인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지켜왔던 어떤 역사적인 상식 범주를 퇴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헌법을 누가 부정하나요? 이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잖아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그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각자가 다 고유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을 누가 배척합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누가 배척을 해요? 예를 들어서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저희가 배척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꼭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걸 한쪽을 강조하면은 이거는 뭐 마치 3.1운동을 부정하는 것처럼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 거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친일 일명사전을 정부에서 했나요? 그건 사실 어떤 역사적 측면에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편향된 시각이 들어가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독립기념법에 보면 이것은 민족 국난 극복사를 관련한 사료 연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국난 극복사라는 게 6.25 전쟁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외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저희가 광복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학계에서 합의된 게 친일 일명 사전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좀 특수한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부도 용인했고 민간에서도 용인했고 학문 세계에서 용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김나경 교수 같은 경우 반일 종족주의의 건국절 같은 경우 다 썼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세요. 그 내용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맞냐라고 질문하는 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야권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광복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원웅 전 광복회장, 광복회장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김원붕 씨는 추서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 따르면 자 하나만 중요하고 두 번째 거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각각의 어떤 역사적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고증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고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당장 이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는 이 문제 하루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목리를 부리는 이종찬 광복회장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이제 민주당 상황을 좀 보겠는데 정봉주 후보의 이 명판이 언급에 대해서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진짜 이재명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일제히 역공을 하고 났어요. 이 논란이 거세지자 정 후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한 말이 아니고 언론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정 후보와의 상황,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위기 안 좋죠.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후보 중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온 후보 중에 없는데 왜 선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란 문제랑 소위 이 명파리를 한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실체를 밝히지 않으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실체 없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본인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가 2위를 하니까 막판에 반명 비명 어떤 민주당 내 권리당원들의 지지들이나 또는 대의원들 이런 지지들을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전을 하려고 하는 선거 마케팅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봉주 의원이 왜 그런 돌풍을 일으켰냐의 부분들은 우리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 같은 경우가 적어도 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싸움보다는 오히려 내부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자체가 전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당 내부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최고위원 후보들의 누적 득표를 보면 1위와 8위를 제외하고 10%에서 15%에 이제 몰려 있어요. 정봉주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최고위원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 이런 상황이지. 뭐 수석을 되거나 아니냐, 뭐 요거는 별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수석은 이미 이제 아마 포기했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에 34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기 때문에 약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사실 심하게 미끄러지게 되면 5위 안에 못 들어갈 여지도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개딸한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 전략 차원인 것이고 이미 정봉주 의원은 당내 민주화를 기치로 해서 커밍아웃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들어가면 그냥 거수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글쎄요, 뭐 반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까? 아니 뭐 본인한테 거수기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 최고위원들이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포션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봉주 의원이 보여왔던 초반의 모습과 후반의 모습은 좀 매우 다른 모습이고 당원들이 요구하지 않은 방향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5등 안에 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본인이 얘기했던 가치에 맞게 소위 당내 다양성들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좀 과도한 행위를 한다면 거기서 견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 또한 저는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 때문에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욕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것만 중단하면 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어젯밤에도 무더위와 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서울의 열대야가 2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열대야인데 오늘은 더위가 좀 누그러진다는 말복입니다. 하지만 아침 최저 기온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체감 온도도 최고 35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아침인데도 벌써 수온지가 오르고 있는데 현재 밖의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말복이지만 아침부터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하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체감 기온은 벌써 30도를 넘어섰고 일부 직장인들은 어제 열대야가 이어진 탓인지 출근길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아침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보는데 서울은 어젯밤까지 열대야가 24일째 이어졌습니다. 이미 역대 두 번째 긴 열대야지만 이번 주 안으로 역대 최장 기록인 26일을 깰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광복절인 8월 15일을 기점으로 더위가 좀 수그러들지만 올해는 무더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올해 폭염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은 가운데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거대한 한증막이 만들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오늘은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릴 땐 기온이 잠깐 떨어지겠지만 이후 습도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대전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엔 근처 농장주와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3명 모두 서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전조등이 번쩍이더니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주차된 버스의 뒤를 들이받고 뒤집어집니다. 차량은 버스 추돌 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면서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로등 아래 기둥은 꺾여 있고 가로등 램프는 떨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3명 가운데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 인명피해가 3분이시고요. 한 명은 사망하셨고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경상이고요. 다른 탑승자 한 명은 달아나다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한국인 농장주와 같은 국적의 동료랑 술을 마신 뒤 SUV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자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달아난 남성과 다른 2명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승자 총 3명이 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 이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아난 남성과 한국인 농장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최근 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이 납치 미수 사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한 인물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 글을 올렸어요. 변호사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 10일 저녁 9시 반경에 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한 여성이 조금 일찍 나왔다라고 합니다. 길이 막힐 것을 예상을 하고 한 8회 정도에 나와서 본인은 야외 주차장에서 짐을 혼자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나타나서 본인의 입을 틀어막고 본인을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 5초 정도 강하게 저항을 하자 남성은 도망가게 되었고 본인은 이제 그 여성분께서는 큰 길로 달려나간 다음에 본인 원래 동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마침 그때쯤에 한 가족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큰 변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본인은 그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뒤에 뛰어가는 모습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도심에서 납치 사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용의자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당시에 야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사람들은 많았을 거라고 그렇겠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CCTV를 연결돼서 이렇게 한 방향에서의 어떤 쭉 이어서 보다 보면 CCTV를 통해서 어떤 행적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어떤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제보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아직까지는 얼굴을 보지 못했고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지금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해당 피해자가 제일 처음에는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 커뮤니티 같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수사기관에서 이러는 것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범인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게시글을 다 내린 상태고요. CCTV 저는 조만간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저는 반드시 잡히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이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처벌 수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납치 미수 사건인데요. 이런 것은 형법 2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취 유인의 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그 형이 처해지게 되는데요.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은 법정형이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은요. 기본적으로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뭐 피해자와의 합의라든지 뭐 또 과거에 전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중이나 감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부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한 치과 의원의 이름으로도 불릴 예정입니다. 이 치과병원 이제 역대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다는 건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난 12일에 서울교통공사고 예. 원비대에 따르면 그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그 영명병기 유상 판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입찰 결과를 얘기했는데 1호선에서 부터 8호선까지 역이 1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호선의 성수역과 강남역, 그다음에 5호선의 여의나루역과 7호선 상봉역 등 이 4곳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방금 앵커께서 얘기했는데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11억 1,100만 원에 의해서 그 한 치과병원에 낙찰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근데 이 치과병원이 또 우연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우림 어떤 밴드 자우림의 어떤 그 보컬인 김윤아 씨의 남편이죠. 그 분도 굉장히 과거 연애 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고요. 그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치과병원에서 낙찰을 받았다 해서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요 지하철 그 역명에 사기업의 이름이 병기되는 게 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그 익명, 그 영명 병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유는 서울교통공사가 누적 적자가 지금 17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명 병기 사업을 2016년부터 어떤 수익 사업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둔 수익이 18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적자에 있어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개 역이 입찰에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낙찰이 된 것은 4개 역에 불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6개 역에 있어서도 다시 입찰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철역이라는 것이 어떤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TV조선 근처에 있는 광화문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이 변기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낙찰이 된 한 10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된 업체들은 사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좀 공공성에 부합한 것인가라는 지적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는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개인의 이름으로도 변기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런 궁금증 가질 수 있어요. 네. 본인이 저력이 되고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름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 부분에 자기 이름을 낙찰받아서 하고 싶은 욕심도 있거든요. 설주한 변호사역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아까 강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공공성이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낙찰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영명 변기 사업은 이용 승객 수라든지 그런 것들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또 역 근처 1km 내에 있는 기업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다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영명을 이거 변기가 된다고 하면 이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간적 제한은 또 있습니다. 기한적 제한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이분 하면 밥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백반의 남자, 백반기행으로 친근하지만 사실은 한국 만화계의 거장이자 수많은 흥행작을 탄생시킨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친근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본업보다는 부업으로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벌써 데뷔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6일부터 선생님 작품 2만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만화계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 대학교 못 간다 그래서 만화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만화도 뭐 대학만큼 중요하게 제가 쭉 이제 가깝게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뭐 다른 거 뭐 생각할 틈이 없이 바로 그냥 만화로 들어왔습니다. 아, 만화로요, 바로. 그러면 이제 전시 얘기도 잠깐 해주세요. 전시 소개도. 전시 뭐 벌써 아니 화판에 얼굴 이제 숙이고 있다가 딱 고개를 드니까 50년이더라고요. 아이고. 그 5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어느 일에 몰두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길고 짧고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전시에서는 선생님의 그간의 작품들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2만여 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다는 제가 갖고 있는 게 매일 뭐 50년 동안 그려왔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미술관 쪽에서 만화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 대중예술로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제9의 예술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술하고 만화의 사이에서 그거는 이제 그쪽 시각에서 볼 때 이건 예술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구분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뭐 그쪽 미술관에서 알아서 선별을 해서 선별했습니다. 네, 선생님 하면 사실 뭐 타짜, 쉽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만화들 손끝에서 탄생했거든요. 그런데 창작의 고통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창작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 얻으세요? 그거는 뭐 어느 날 문득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소재의 빈곤감을 느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재가 될 만한 건 항상 뭐
사냥꾼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걸 수집을 하고 있죠. 지금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네. 언젠가는 필요 오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메모하고 모으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내놓는 그런 수순이 있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 작품 하면은 굉장한 세세한 뭐 디테일, 묘사 이런 게 특징인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취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취재를 하세요? 처음에는 저기 데뷔 초창기에는 네. 사실 취재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뭐 그래서 계속 이제 만화만 그래 오다가 나중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지 않으면은 네. 이 살아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이 하기 이전에 저는 이제 그걸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신인 작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번쩍번쩍한 신인 작가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 바닥에서 살아나가려면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네. 그래서 열심히 취재를 하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작품 내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또 흥행에도 좀 신경을 쓰세요? 뭐가요? 흥행이 될지 안 될지. 흥행. 네. 흥행은 뭐 누구나 신경을 쓰죠. 그 뭐 내가 그리고 싶은 만화만 그려 갖고 내놓으면 그건 이제 동호인지 수준이고 네. 항상 저기 이 흥행이 돼야지 출판사하고 거래도 그렇고 다음에 유지가 되니까 항상 신경 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소재가 생각났을 때 아 이건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 어떤 기준으로 정하세요? 있겠죠.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뭐 기업 만화라든지 무슨 뭐 학교 네. 뭐 폭력 만화라든지 이런 거에는 구애받지 않고 네. 아 요거는 재밌겠다 싶으면 무조건 그 유행에 따르지 않고 저는 그쪽으로 택하고 그려왔습니다. 아 본인만의 그 예. 생각으로. 네 알겠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있고요. 성공을 했고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각별히 아끼시는 작품이 누구나 있잖아요. 어떤 작품이 좀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으세요? 그 중에 제일 이제 흥행에도 성공하고 요즘도 추석 때만 되면 틀어주는 영화 타짜. 그게 제일 이제 애착이 갑니다. 아, 네. 타짜에 굉장히 애착이 가신다고 했는데 그 배우들이나 뭐 영화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확실히 내 만화랑 많이 맞다 이런 생각 드세요? 예, 만화랑 똑같지는 않죠. 근데 네. 배우들이 영화 쪽에서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만화 쪽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영화로는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조금 뭐 이건 그렇게 구별해야 될 거는 없는 거 같고요. 네. 단지 이제 그때 최동훈 감독한테 뭐가 네.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봤더니 만화가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장인물도 많고 2시간 내에서 그 인물을 솎아내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본업 말고 부업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반기행이 벌써 5년째 방송 중입니다. 6년째입니다. 아, 6년째예요. 아유, 시청자들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사랑 받으셨거든요. 비결이 뭐라 보세요? 그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네. 이 TV에 나오는 그 음식이나 음식점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이제 현대화돼 갖고 그전에 이제 그전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저기 안 맞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네. 우리가 제일 그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이었거든요. 그 밥상에 제일 가까운 것이 백반이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이 저기 방송에서 저기 시험적으로 제작하는 걸 파이로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제작한다고 그래서 아 그건 뭐 한 5, 6회 끝나면 이제 끝나겠구나. 그러고 그냥 가볍게 시작했죠. 그랬더니 뭐 2회 지나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백반 드시면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드시는 모습 되게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 방송 보면은. 그런데 한번 보면 실제로 뵈니까 항상 몸매를 그 체중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살이 찌지도 않으신 것 같고 건강하신 것 같고 비결이 뭘까요? 아니 전 사실 살 좀 찌고 싶어요. 아. 근데 살이 죽어도 안 쪄요.
그 전에 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체중이 좀 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웨이트를 많이 해라고. 네. 그래갖고 조금 몸무게가 늘었었는데 조금 방심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66kg가 지금도 66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뭐 특별히 하시는 건 없고 그냥 타고나기를. TV 볼 때 네. 저기 남이 보면은 맨손 체조 정도 푸시업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건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네. 50주년입니다. 데뷔 50주년. 이 이후에 또 발자취를 또 남기셔야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현역에 계시고요. 어떻게 나아가시길 원하세요? 예, 만화가들은 네. 저뿐만 아니고 만화가뿐만 아니고 저 회화하는 분들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티브를 보면은 소재를 보면 그리고 싶어해요. 네. 근데 손에 저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죠. 그럼 밑에서 그냥 가상으로 요거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 버릇을 떼지 않는 이상 네. 그림 그리기 작업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만화가 꿈꾸는 이들 많은데요. 후배들한테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요즘 웹툰도 많고요. 웹툰 많습니다. 근데 네. 저기 후배들한테는 그림을 잘 그리려고 그러지 말고 네. 이제는 잘 그리는 시대보다는 재미있게 그리는 시대가 왔다. 재밌게. 예,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재미있게 그리는 방법이 뭔지 연구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아직까지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측은 진격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러시아 또한 강경 대응 입장입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옷과 식량을 받으려는 러시아인 피란민이 임시 숙박시설 앞에 긴 줄을 섰습니다. Свету нету, связи нету, воды нету, нету ничего. 손상된 자동차는 위험했던 피란길을 짐작케 합니다. Мы вообще сначала 2 дня, с 6-го, 7-го жили у друзей на даче.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진격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마을 74곳을 점령했다고 밝혔는데 영토 차지에는 관심이 없다며 공정한 평화 회복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지상전으로 러시아 병참 등 전선에 혼란이 왔다며 진격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Взагалі операція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допомагає фронту, тому що не дозволяє Росії перекидати додаткові підрозділи. В Донецьку область ускладнює їй військову логістику. 러시아 측은 기존 전선에 드론 부대 등 병력을 본토로 이동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Но о ка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вообще может идти речь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без разбора наносят удары по мирным людям, по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본토 공격을 시작한 이후 병력을 2,000명 이상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세와 관련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장면은 올림픽이 아니고요. 네.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다이빙 대회입니다. 소차강 17m 카날다리 위에서 참가자가 양팔을 벌리고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아찔하지만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제33회째인 전통 다이빙 경기입니다. 네, 정말 높아 보이는데요. 용기가 대단한 것 같네요. 네, 이 마을의 전통 행사인 만큼 시원하게 쭉 뻗은 팔다리와 자세가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강가에 둘러앉아 구경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장관입니다. 젊은 청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들이 특별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날아오릅니다. 대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누구든 용기를 갖고 뛰어내릴 수 있는 곳인데요. 다리 한가운데에 다이빙대가 설치돼 있고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뛰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네, 멋지게 뛰어내리는 상상을 하며 무더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말복인 오늘도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 36.4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쪽 지역은 강릉과 울산이 31도로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남에 5에서 60mm, 충청과 전북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집중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열대야와 폭염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